안녕하세요.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입니다. 로봇이란 말을 들으면 청소기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주 먼 미래의 일이지 아직은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우리 현실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육군훈련소에 가면 지금 현재 얘기입니다. 미래가 아니고요. 사병식당에 군인과 함께 로봇팔이 같이 요리합니다. 로봇팔이 조리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요즘 군대 좋아졌네 그러겠지만 군대 좋아진 문제가 아니죠. 이 로봇팔이 육군훈련소뿐이 아니고 전 부대에 다 보급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겠습니까? 전국 초중고 급식 현장에 다 보급되고 대형 식당부터 패스트푸드 체인 다 보급되고 그러면 조리사들 계속 일자리가 있을까요? 꽤 많은 조리사의 역할들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먼 미래가 아니에요. 로봇 때문에 일자리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자꾸 나올 겁니다. 요즘 식당이나 카페 가면 로봇 서빙하는 거 많이 보죠. 이거 팬데믹을 계기로 굉장히 늘었어요. 팬데믹 이전까지는 로봇이 서빙하는 거 보기 힘들었거든요. 몇 군데 안 됐습니다. 근데 팬데믹 기간 동안 사람이 제일 두려운 거니까 사람이 서빙하는 것보단 로봇이 서빙하는 걸 훨씬 편하게 느끼다 보니까 지금은 카페나 식당 군 단위에 가도 서울 아니고 어디 지방의 군 단위, 군, 읍 이런 단위에 가도 로봇이 돌아다니는 식당이 있어요. 이만큼 바뀐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서비스 현장에 일자리에 영향 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원래 이 법의 목적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재해가 생기게 됐을 때 여기에 따라서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원래 이 법의 목적은 당연히 산업 현장에 안전시설 투자를 더 많이 해서 노동자를 좀 안전하게 지키자였는데 이 법이 준비되고 이 법이 시행되는 과정에 수많은 기업들은 이런 대응도 합니다. 요즘 아파트 건설 현장에 가면 미장 작업하는 로봇, 아파트 외벽 칠하는 로봇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법의 목적 자체가 산업 현장에서 사람을 줄이는 것의 목적은 아닙니다만 로봇이 점점 투입이 많이 되는 상황들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합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택시 대란 겪어본 적 있죠? 요즘 택시 밤에 잘 못 잡아요. 거리두기 한참 할 때는 몰랐어요. 밖에 안 나가고 밤에 술 안 먹을 때 몰랐습니다. 택시 잡기가 이렇게 힘든 줄은. 요즘 밤늦게 차 잡기 너무 힘들죠. 왜 힘드냐? 지금 보세요. 택시 기사가 얼마나 줄었는지. 전체 택시 기사 줄어든 것도 문제지만 가장 문제는 이겁니다. 법인 택시. 왜냐하면 밤늦게 여러분의 택시가 되어주는 거는 대부분 법인 택시입니다. 개인 택시분들은 아주 밤늦게 잘 안 나오세요. 거기다가 팬데믹 영향으로 아주 밤늦게는 손님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리고 법인 택시 중에 왜 이렇게 많이 줄었냐? 팬데믹 기간 동안 한 25% 줄었어요. 4명 중에 1명의 기사가 법인 택시가 사라진 거예요. 차는 있어요, 그대로. 택시 회사에 차는 남아돕니다. 기사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갔을까요? 음식 배달 쪽으로 갔습니다. 택시는 장사가 꽤 안 됐지만 음식 배달은 호황이잖아요. 그쪽으로 대부분 갔습니다. 그리고 저 감소세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이쪽에 포함된 그래프에서 택시 기사 수 막 수십만 명 되죠. 이건 개인 택시가 굉장히 많고요. 개인 택시가 법인 택시가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그 라이선스를 갖고 있으면 내가 매일매일 운행 안 하고 내가 이번 주는 하루만 나갈게. 이거 자기가 조절하면 되는 건 거죠. 저 라이선스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법인 택시만큼 열심히 운행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숫자는 많지만 실제 우리를 더 자주 만나는 건 법인 택시입니다. 근데 법인 택시가 확 줄었는데 저분들 팬데믹 끝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음식 배달해서 재미를 많이 보고 있고 그쪽이 꽤 괜찮은데 벌이가. 저분들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 택시 요금 한 50%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죠. 그럼 결국 대안으로 꼽힐 수 있는 거. 밤에 계속 택시 못 잡고 힘들 수는 없으니까 로봇 택시가 대안으로 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로봇 택시, 그럼 이건 너무 멀리 나가는데? 아니 서빙할 때 로봇까지는 내가 받아들였어도 택시가 로봇은 이건 너무 멀다 싶겠지만 현대자동차가 내년부터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2024년부터 로봇택시를 상용화시키려고 합니다.
현대차의 이런 시도는 이거 빠른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글로벌 자동차 회사, 글로벌 테크 회사 중에서요. 2018년, 19년, 20년, 21 상용화시킨 회사 많습니다.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택시가 로봇으로 자율주행 돌아다니는 건 아직은 아닙니다만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상용화 많이 해봐요. 상용화라는 얘기는 고객에게 돈 받고 태워준다는 얘기입니다.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리고 먼 나라 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상암동 한번 가보세요. 현재 상암동에는 4대가 돌아다닙니다. 로봇택시 4대. 저는 여러분들에게 미래가 아니고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2,000원 내면 상암동에 일부 제한된 구역이긴 하지만 돌아다닙니다. 로봇택시 팬데믹 이전에 만약에 우리가 택시 기사 대신 로봇택시 많이 운영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택시 기사들이 막 난리쳤을 수 있습니다. 근데 팬데믹 기간 동안 택시 기사 수가 급감하면서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어도 그다지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택시 기사뿐이겠습니까? 트럭 배송 기사도 숫자가 모자라요. 왜냐? 온라인으로 쇼핑 되게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 올해 기준으로 한 6만 명가량이 부족하답니다. 트럭 운전기사가. 근데 앞으로 점점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트럭 운전기사를 아무리 채용을 해도 온라인 쇼핑, 이 시장이 더 커지는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여기에서도 대안은 로봇 트럭, 자율주행 트럭이 되겠죠. 이미 아마존을 비롯해서 수많은 회사들이 이런 서비스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럭이 큰 물류 거점에서 물류 거점까지 옮기는 거, 대부분 큰 고속도로나 이쪽으로 옮기는 거죠. 이것까지는 충분히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 단계가 있죠. 이제 골목을 통과해서 우리 집 앞까지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작은 로봇들이 있습니다. 배송 로봇. 이거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상용화 해봤어요. 캘리포니아에서. 테스트 이런 거는 그 전부터 많이 해봤어요. 전 세계 수많은 회사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얘들이 돌아다니려면요. 도로교통법이 바뀌어야 돼요. 얘들이 골목도 와야 되고 횡단보도도 와야 지나가야 되니까. 원래 이걸 2025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얘를 포함시키려고 그랬는데 2023년 개정안으로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2년 당긴 겁니다.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LG전자가 올 초에 선보였던 이 자동차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 차 안에서 사람들은 뭐 할까요? 차가 혼자 가는데 멀뚱멀뚱 전방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차 안에서 뭘 하겠죠. 누군가는 사무실처럼 쓰고 누군가는 영화 보고 누군가는 게임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전회사 LG 입장에선 자동차 공간을 가지고 다양한 역할, 다양한 비즈니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모델 하나 보여준 거예요. 컨셉 모델. 가전회사가 자동차에 뛰어드는 건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거죠. LG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전장 사업들 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또 어떤 회사가 있냐? 소니. 우리가 아는 소니는 가전회사 소니 기억하는 사람 있고 아니면 영화회사 소니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니가 사실 전기차이면서 자율주행차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2년여 전 CES에서도 보여줬었고 올 초 CES도 보여줬습니다. 근데 더 주목할 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미지 센서라든가 각종 기술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만들긴 했습니다. 근데 만들고 나서 올 초에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소니하고 혼다하고 제휴해가지고 모빌리티 회사, 자동차 회사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앞으로 전기차를 이제 만들어서 이제 상용화 시키겠다는 건데요. 이 자동차는 전기차가 핵심이 아니고 전기차이면서 자율주행이 핵심이 될 거죠. 요즘 수많은 자동차 회사가 이미 수년 전부터 모빌리티란 말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차 팔아가지고 이제 벌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 차를 사람들이 안 사고 차가 혼자 굴러갈 때도 써야 될 거고 남의 차도 많이 써야 될 거고 그래서 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빌리티 비즈니스에 굉장히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대 잡고만 가야 되는 차하고 차가 혼자서 가는 차하고는 그 속에서는 행동도 다를 거고 그 속에 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가전회사가 자동차에 자꾸 진입하고 자동차는 어떠냐? 전 세계에서 지금 테슬라를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건요. 테슬라가 전기차의 경쟁력이 높아서 이거보다도 테슬라가 가장 잘하는 건 전체 자동차를 총괄하는 소프트웨어를 갖고 있고 이걸 통해서 자동차를 조율합니다. 즉
모빌리티 비즈니스를 가장 잘 하기 좋은 OS 체제를 갖고 있어요. 결국은 미래의 자동차는 대부분 다 전기차이면서, 그러니까 구동 방식은 전기차, 그리고 자동차의 속성은 자율주행에 가까운 차들이 될 겁니다. 근데 요즘 전기차 만드는 회사들이 차를 만들 때 내연기관 차를 만드는 생산 라인 말고 전기차 전용 라인들을 자꾸 만드는데요. 거의 완전 자동화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가 전기차 부품보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100이라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3분의 2밖에 안 돼요. 그리고 부품 조립하는 단계도 좀 달라서 실제로는 노동자가 3분의 1 정도만 있으면 돼요. 3분의 2가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요즘 만드는 자동차, 전기차 공장을 봤더니 완전 자동으로 합니다. 3분의 1만 남는 정도가 아니고 더 없어져서 이러다가는 뭐 90% 이상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공장에서 아무리 자동화가 많이 돼도 최종 검수는 그래도 사람이 해야지였는데 이미 최종 검수도 사람의 역할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전 세계에서 노령화가 가장 심각한 나라죠. 노인들이 제일 많잖아요. 노인들이 많으면 누가 돌봐줘야죠. 사람이 다 일일이 붙어서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오래전부터 투자했던 게 간병 로봇입니다. 집집마다 로봇 하나가 있어서 우리를 케어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로봇이 팬데믹 때도 유용했습니다. 사람을 멀리하고 싶은 기간이었으니까 누가 아프면 간병하러 가기도 좀 부담스럽죠. 이런 로봇들, 이게 뭐 일본에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도 필요하겠죠. 머지않아 그런 광고 나오겠죠. 뭐 시골에 계신 부모님 댁에 로봇 한 대 놔드려야 되겠어, 이런 얘기 나오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얘기입니다. 미래 얘기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래가 아니다. 현재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분명히 사람하고 로봇을 같이 있는데 사람이 하던 역할을 로봇이 자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로봇이 사람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일 잘한다고 하면 로봇을 손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인간적인 문제, 사람의 일자리를 확보해, 이런 문제와 별개의 문제예요. 기업의 관점, 경영자의 관점이라면 이런 선택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문제는 최근에 제기된 게 아니고 이미 한참 전부터 계속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로봇이 언젠가 우리 일자리 자꾸 흡수할 텐데 그럴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 그리고 작년 봄에 나왔던 드라마입니다. 작년 봄에 드라마 제목이 박성실 씨의 4차 산업혁명, 여기서 4가 죽을 4자로 써서 이렇게 쓴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 저 여성분은 텔레마케터였고 저번에 남편분은 트럭 운전기사였습니다. 둘 다 일자리를 잃습니다. 자동화 때문에.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입니다. 저 드라마 속에서 엄마 아빠가 일자리를 잃고 집에서 놀고 미래가 불안한 상태에서 저 두 분의 자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도대체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져야 돼? 이게 미래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할 얘기가 되는 거죠. 2033년까지 이게 2013년에 나왔던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요. 2033년이면 겨우 이제 11년 남았습니다. 점점점 우리 주위에서 일자리가 하나씩 대체되고 있죠. 머지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그리고 이런 반대축에 이런 목소리를 냅니다. 빌 게이츠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결국 자동화이자 로봇을 가장 키워주는 영역은 IT 산업입니다. 테크 산업이에요. 테크 산업이 이들을 키운 거예요. 로봇과 자동화를 키웠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사람이 힘들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IT계의 대표적인 리더 두 분이 공통적인 목소리를 냅니다. 로봇이 일하면 로봇을 통해서 돈 번 기업한테 세금을 걷어서 이걸 사람에게 어떻게 투여할 수 있을까? 이 문제. 그 다음에 기본소득도 마찬가지. 이런 얘기 제기하는 게 무슨 뭐 사회적 관점이라던가 복지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 구조가 바뀌고 로봇이 점점 우리 일상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의 방향은 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렇게 로봇세라든가 이런 뭐 기본소득 얘기를 왜 IT 리더들이 얘기하느냐, 이분들이 사회에 대한 시각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그러냐, 그것도 있겠지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되려면 계속 소비자가 돈이 생겨야 돼요. 그래야지 순환이 되고 굴러가겠죠.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뭐 ESG 화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멋지고 좋은 그런 얘기들, 그 속에는 다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우리 현실에서 점점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 고민은 이제 시작할 시점이 됐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로봇이 우리 일상에 들어와서 점점점 그 역할을 높여갈 텐데 이걸 위기라고 볼 건지 기회라고 볼 건지, 팬데믹 2년 동안 마스크만 쓰고 끝난 게 아니고 전 세계가 자동화 로봇에 대한 비율을 높여가고 있고 이걸 속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계속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